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확인할까요? 위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억입니다.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졌다면 위험이 작아졌다는 뜻이겠죠. 니은으로 갑니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안전한 자산에 추구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니은에서는 변이계수, 변동계수라는 지표인데 이 또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으니까 변이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 변화 이런 것들은 특정한 기업만 가지고 있는 위험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따라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됩니다. 리얼에서 키는 현금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무슨 위험이라고 합니까? 유동성 위험. 따라서 리얼도 정확합니다. 답은 4번.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뭘 구하랍니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하죠?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늘 다루는 개론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보고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고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게 썩 쉽지는 않아요. 순영업 소득은 익숙한데 부채 서비스액이 빨리 안 나오죠. 그럼 자료를 어쨌든 빨리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LTV입니다. LTV가 얼마라고요? 50%랍니다. LTV가 주어지면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이 존재하겠죠. 재료의 부동산 가격은 5억이랍니다. 5억이 분모로 가야죠. 그럼 5억에 50%니까 2억 5천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2억 5천이 이름이 뭐죠? 저당 지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 2억 5천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당 지불액입니까? 저당 대부액입니까? 그렇죠. 저당 대부액이죠. 대출액이고 빌린 돈이죠. 빌린 돈. 그러면 저당 대부액이 나오면 당연히 따라서 저당 상수가 나와야죠. 저당 상수가 0.12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이죠. 따라서 분모는 3천만 원. 순영업 소득은 간단하죠. 자, 가능이 5천만 원이랍니다. 공실은 가능의 10%입니다. 했으니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곱하기 0.9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 경비가 유효의 28%니까 우리는 28%를 계산하지 말고 나머지 72%를 계산하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겠죠. 순영업 소득은 3,2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8.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후 현금 흐름 성수. 성수는 작은 게 좋으니까 분모값이 커야죠. 분모에 수익이 들어갑니다. 어떤 수익이 분모로 갑니까? 제목에 있는 수익. 그러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분모로 가고 분자는 지분 투자액. 자, 이제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지분 투자액은 바로 나와 있네요. 3억 6천입니다. 그럼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데 역시 시간이 1분 가지고는 빡빡하겠죠. 자, 갑니다. 총 투자액이 가능 총 소득이 6천이랍니다. 공실이 15%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0.85 하면 유효 총 소득이 나옵니다. 경비 빼야죠.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영업 비용, 영업 경비라는 말은 안 보이고 영업 경비 중에 특정한 계정 하나가 나와 있죠. 재산세. 그럼 재산세가 500이니까 500을 빼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세전을 구하려면 부채를 빼면 된다, 그죠? 부채 서비스액이 600 차감합니다. 세전 나왔고 세후 구하려면 세금 400만 원 차감하면 세후 3,600 해서 가면 세후 현금 수지로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소요된다는 말이죠. 답은 2번 됩니다.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별 내용 없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1번을 잘 보세요.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그럼 여기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그럼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시중금리, 그 시중금리가 움직이면 무위험률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요구 수익률도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 시중금리가 상승했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했으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겠죠? 그럼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상승해야죠.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자, 정답 하나만 좀 체크합시다.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의 동의어가 뭐죠?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 그러니까 분모는 지분 투자액, 분자는 세전 현금 수질이 되죠. 자, 이제 하나 지분 투자액은 바로 나와 있네요. 지분 투자액은 8억이라고 나와 있고, 세전을 구하려면 주어진 자료에 순영업 소득도 있고 부채도 다 있네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순자가 뜨면 비용 빼고 세전자가 뜨면 부채 빼고, 따라서 2억에서 2천만 원 차감하면 1억 8천. 아주 간단한 거네요. 따라서 8억 분의 1억 8천이 됩니다. 따라서 22.5%가 되는 거니까 3번은 X.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걸 찾아라.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너무도 많이 했던 것, 너무도 많이 출제되었던 것.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는 1, 순영가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답은 1번 됩니다. 27번 문제. 34의 기출문제 중에 기존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2개 있었다 그랬죠. 다 금융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지금 보시는 이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걸 해야 될 거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학습해서 다음 해 시험에 대비할 거냐 아니냐는 것은 이 내용이 기본적 범주 안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 지나치게 범위가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야를 취급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다루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답은 5번인데요. 5번도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 투자자가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심사위원이 어떻게 받아줄지 일단 5번이 원칙입니다. 5번이 원칙.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죠. 그럼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은 납부하는 거죠. 그게 원칙인 것이고 단 이 부분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다면 전부 정답이 처리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은 우리 시험에서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34회 때 또 나왔는데요. 근데 그럼 총 3번 나온 거죠. 매번 출제될 때마다 주어지는 자료는 동일한데 매번 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 임대료 요율을 물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이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각 코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백화점에다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느냐면 일정한 면적 대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걸 기본 임대료를 해요. 기본 임대료. 그러니까 한 평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50평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본 임대료가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면적 대비 일정한.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기본 임대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위당 10만 원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면 추가로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은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받는 요율이 제시되어 있으면서 전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를 물었는데 이번 문제는
전체 임대료가 1억 2천이라고 제시를 했죠. 전체 임대료를 제시하고 그러면 몇 %였기 때문에 1억 2천이 나왔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쭉 보면 자, 그래서 결론은 연임대료 1억 2천은 어떻게 해서 놓은 거죠?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임대료는 1억 2천. 근데 기본 임대료는 간단히 구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한번 내볼까요? 단위당 10만 원 그랬는데 면적이 첫 번째 나와 있죠. 750. 그럼 750 곱하기 10만 원하고 치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7,500만 원 나오죠. 7,500.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7,500입니다. 그럼 추가 임대료는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1억 2천에서 7,500을 빼면 추가 임대료가 4,5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추가 임대료가 4,500이 나왔는데 몇 %를 적용했기 때문에 4,500인지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죠? 단위당 1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750 곱하기 100만 원 그러면 7억 5천 나오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단위당 60만 원이랍니다. 그럼 750 곱하기 60만 원 하니까 4억 5천이죠.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이고 초과하면 일정한 금액을 더 준대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4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게 얼마죠? 초과한 게 3억이죠.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초과한 거니까, 그죠? 그 3억에다가 몇 %를 적용했기에 4,500만 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X 구하려면 양변을 3억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4,500 나누기 3억 해보세요.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2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별로 볼 거 없죠. 늘 했던 그대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기관리에 국한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3개 있다, 그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그러면 여기서 자기관리하고 나머지 2개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관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본점은 설치할 수 있지만 지점 X, 직원 X, 상근임은 X. 그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 자기관리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한다면 나머지 2 회사는 위탁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투자와 운용을 할 때 주주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는 자기가 아니라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이죠. 반면에 자기는 직접 투자 운용한다 이래야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30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앞서 했던 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올해 34회 때는 40문제가 기존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된다든지 안 좋은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2문제 중에 하나는 앞서 다루었고요. ABS. 2번째가 지금 보시는 이 MBS입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3번하고 5번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자, 문제는 이제 MBS라고 하고 동그라미 3번에 자본시장 내에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한다. 우리 개개인은 투자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MBS에 투자할 거냐, 다른 채권에 투자할 거냐. 그죠? 다른 채권에는 국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많은 채권들이 있겠죠. 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비교하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좋고 거기다가 안전하면 더 좋고 이런 데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MBS와 다른 투자 수단들과 상호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동일 위험 수준의
MBS와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했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당연히 MBS가 아니라 이 다른 투자 수단에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다른 투자 수단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MBS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 다음, 동일한 논리로 5번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5번에서 저당담보증권은 MBS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뭐 필요 없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지문을 정확하게. 지금 지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담보부 증권은 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서술어 하나가 붙은 거예요. 채권 시장 수익률이 상승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MBS와 경쟁하는 다른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이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MBS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한번 폰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위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랍니다. 기억. 기억에서 키는 수익성이죠. 수익성 그러면 사업 위험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억.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유효 총소득 산정할 때 필요하다. 자, 우리가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경우에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세후 현금 수지까지 이러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항목이냐 필요 없는 항목이냐를 따지는 것은 특정한 수익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항목들은 필요 없는 것이고 위쪽에 있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유효 두 번째에 있는 거죠. 그럼 유효 총소득 아래 뭐가 나옵니까? 비용이 있고 부채 있고 세금 있죠. 그러면 부채는 유효 총소득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탈락.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여기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표시를 생략하더라도 옳은 질문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 신청 받을까 봐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경제학적인 지식은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 위험 회피형이 합리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접점이죠. 정확합니다. 리얼로 가겠습니다. 리얼은 키워드는 이거죠. 개별성.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전체가, 시장 전체가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니까.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개별 기업이, 개별 자산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개별적이다 그랬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죠.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입니다. 투입 요소는 딱 보이는데 결과치가 없죠. 그 결과치 자리에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들어가죠. 정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32번 문제, 부동산 관리. 자,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점수 주겠다는 말이죠. 기업. 소유자가 직접 통제한다. 이런 것은 자기 관리. 다음 전문성, 효율성 그랬으니까 위탁 관리. 기밀과 보안이 유리하다. 이것은 자기. 다음 설비의 고도화. 이는 무슨 말이에요? 설비의 고도화.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아파트 어떤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제반 기계 기구들이 점점 좋아지죠.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채널을 돌릴 때도 TV 앞에 가서 채널을 돌렸는데 언제부터 리모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리모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도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점점 고도화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할 테니까 위탁관리. 다음 대형 건물에 있으니까 위탁관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으니까 위탁관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33번 마케팅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5번 갈까요? 자, 동그라미 5번 아이다 원리. 먼저 순서대로 항상 영어가 나올 땐 영어 순서 꼭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아이다 원리는 우리가 마케팅의 세 가지 유형 그러면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이다 원리는 무슨 마케팅이죠?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니까 공급자 욕구가 아니라 수요자 욕구라고 해야죠. 매수자 욕구라고 해야죠.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답은 5번 됩니다. 34번으로 갑니다. 보면 자, 또 한번 언급하고 갑시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35회 시험이 어차피 34회처럼 가는 겁니다. 문제의 변화는 우리 시험 문제의 변화는 33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3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33회에 조금 변했고요. 34회 때는 조금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4회 이 유형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개론은요. 뭐 다른 과목은 그 과목의 성향에 따라서 갈 것이고요. 그럼 개론은 어떻게 갈 거냐? 기출문제 범위를 일단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회 시험에서 벗어난 것은 두 문제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우리 시험 35회도 벗어나는 문제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한 세 문제 정도, 그 정도 범위일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틀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맞는데 보세요. 최근 5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형태를 싹 바꿔버렸죠. 자, 그럼 편안하게 보세요. BOT 뭐죠? B, 준공, 빌더니까 준공, 건설이죠. O, 운영, 그리고 T,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기업, 준공한 후에 이게 되는 거죠. 준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O,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니까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을 해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기라는 얘기죠.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라.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조금의 형태가 변했을 때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만 평소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최근 10년간 나왔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함정이 딱 숨어 있었다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죠. 자, 함정은 잠시 해보기로 하고요. 갑니다. 35번 문제가 딱 놓으면 두 가지를 먼저 봐야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공시지가 기준법이냐.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왔다면 사례 가액을 봐야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면 표준지 가격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표준지 가격을 봐야 되는데 표준지 종류가 두 개입니다. 표준지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그럼 빨리 대상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죠.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이죠. 그렇다면 기호 1이 아니라 기호 2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00만 원에서부터 출발해야죠. 두 번째, 지가가 상승했는데 정보는 두 개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럼 지금은 상업지역이니까 이 5% 상승만 인정하면 되겠죠. 5% 상승했으니까 105%죠. 1.05를 곱합니다. 자, 이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는 그냥 10% 우세, 그럼 곱하기 1.1, 3% 열세 곱하기 0.97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죠. 기호 1, 요 기호 1요, 1. 1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호 2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필요 없죠. 그래서 이 10%를 이용하면 결론은 오답이 됩니다. 그 10%를 이용했을 때 답도 있는 거죠. 참 시험 끝나고 댁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저런 게. 근데 시험장에서는 참 이게 빨리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3% 열세니까 곱하기 0.9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 증액을 또 추가로 보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150%죠? 곱하기 1.5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적상가액. 적상가액. 뭘 근거로 했을 때 적상가액이라는 거죠? 원가법이라고 했으니까.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자, 제조달원가 구하라고 합시다. 제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따져보세요. 첫 번째는 공사비. 공사비를 찾으세요. 자, 신축 공사비가 단위당 120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볼 때는 지금 문제처럼 단위 면적당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비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공사비일 때는 반드시 연면적을 확인해서 연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사비, 두 번째는 물가 정보가 있습니다. 물가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물가 정보는 건축비 지수죠. 2015년을 100으로 본다면 기준 시점이 150이랍니다. 그럼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제조달원가는 4억 5천이 나옵니다. 이제 감가 누계 구하라고 합시다.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부터요. 잔존가치 확인하시죠. 자, 잔존가치 없답니다. 내용윤수가 몇 년입니까? 50년이죠. 그럼 50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900. 우리는 누계액을 구해야 되니까 경과연수가 몇 년입니까? 사용 승인일이 15년이고 그리고 기준 시점이 23년이 되니까 8년이 경과된 거죠. 곱하기 8입니다. 그러면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입니다. 답은 5번 됩니다.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제시되어 있는 자산들 중에서 수익환원법 대상을 모두 선택하랍니다. 첫 번째, 무형 자산이라 그러죠. 무형자 전부 다 권리입니다. 권리. 무슨 권. 이 중에서 권으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실현권 전부 다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죠. 과수원은요?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그럼 수익환원법 대상은 전체 6개. 답은 5번 됩니다.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정평가 감칙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수익분석법은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이 있는지 임대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뭘 찾아야 됩니까? 순수익. 그리고 뭐 찾아야 됩니까? 필요재경비. 근데 이상한 말이 보이죠.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익 방식이 아니죠.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입니다. 따라 동그라미 1번은 적산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푸실 때 공시법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풀 때는 이처럼 법 조문이 쭉 나와서 뭔가 불편할 때는 그냥 단계 푸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키. 첫 번째 키는 공시 대상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죠. 자, 세 번째, 의뢰가 맞습니까? 금정이 맞습니까? 자, 심의, 의뢰, 금정에서 심의는 8개 모두 다 심의라는 과정은 거치기 때문에
심의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죠. 누구에게 심의를 받을 거냐만 파악하시면 되고, 그런데 의뢰와 검정은 비교해야죠. 개별자가 붙으면 검정받아야 되고 개별자가 안 붙으면 의뢰. 그러면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의뢰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의뢰할 거냐? 토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동일 수거권. 동일 수거권은 무조건 제일 뒤로 간다 그랬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정확합니다. 답은 1번. 자, 2번 갑시다.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보이죠. 체유효 이용이 아니죠. 체유효 이용은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 되려면 표준적 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인근지역이랍니다. 인근지역 키워드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두 번째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거권은 모두가 지역 분석의 범위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다. 4번의 개별 분석이랍니다. 개별적 요인을 분석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은 체유효 이용.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 5번, 어떤 분석을 먼저 한다? 암기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넓은 개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 전 범위에서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지역 분석이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34의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35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35회 시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막연하게 인터넷 공간 속에서 돌고 있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됩니까? 넓게, 깊게.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점수가 다 나옵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닙니다. 40문제 중에서 2문제를 제외하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부 응용이라는 개념보다는 물어보는 내용이 달랐었죠. 앞서 말했듯이 가령 비율 임대차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요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응용을 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내용을 다르게 간 거죠. 그동안은 갑돌이가 사과를 몇 개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얼돌이가 사과를 몇 개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기존에는 갑돌이가 사과를 몇 개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올해 시험은 갑돌이가 먹은 사과량과 얼돌이가 먹은 사과량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거요. 시간이 딱 2배로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34회 문제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출제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그런 문제는 바로 스킵이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풀어야지 3분, 5분 소요되는 문제를 손댔다가는 낭패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딱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늘 보던 거니까. 손을 딱 대었는데 어우, 이 뭘 하라는 거지? 순간 당황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회 시험도 이렇게 놓을 거니까 이 문제를 풀 건지 건너뛸 것인지 아니면 버릴 건지 이런 판단하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좀 더 진지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보면서 모의고사에서 아 이거는 버리는 문제, 아 이거는 건너뛰는 문제,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야 이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판단을 0.5초 내지는 1초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면서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규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